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녹화는 용정부터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당분간 우크라이나를 2부로 돌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북한 문제, 한반도를 위시한 어떤 동북아 국제정세, 굉장히 지금 복잡다기한 양상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오늘 이 방송이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30분을 떠들었는데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하는데 두 번째 녹화인데 기억을 좀 되살려서 제대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됐던 게 이제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시켰다라고 이제 윤석열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에 앞서서 이 드론 문제가 자본이 끊이질 않는데 북한이 드론으로 도발을 했고 우리가 또 대응했다는 문제. 그랬더니 이놈의 민주당 애들이, 한국의 민주당 애들이 무슨 뭐 우리가 윤석열이가 드론을 갖다 쏴 올린 건데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닌가 뭐 이딴 식의 또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 게, 그런 말을 하려면 최소한 도발을 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이라도 내고 나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그 북한의 폭침, 천안함 폭침 때도 그걸 자작극이니 북한이 말하기 전에 남한의 민주당 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 옆에 친척이나 친구가 민주당 지지하는데 민주당 찍는 놈이 있으면은 아예 갈아 마시세요. 몇 돌로 갈아 죽여야 될 놈들입니다.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 당연히 북한이 먼저 정전협정 위반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이야기 논란이 나오니까 유엔에서 무슨 이게 뭐 정전협정 위반이 아닌지 조사하겠다. 뭘 조사하긴 뭘 조사해요. 그게. 북한이 먼저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정전협정 위반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세상이 희화화되어 있는가. 그걸 갖다가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북한에 있는 한국에 가장 의석수가 많다는 야당이 이딴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으니까 이건 어떻게 지금 다른 방송에서 한번 요제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오늘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기로 하고요. 9.19 군사합의 이제 효력 정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님이나 저나 효력 정지를 뭐 하고 자시고 간에 이런 뭐 검토하기 전에 9.19 군사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파기했어야 되죠. 파기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두고 지금 한국의 소위 군사 전문가들, 안보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VOA 방송에 이제 농객들이 몇 사람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 말입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 그 두 사람이 농객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꽤 알려진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이라고 지금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인데, 이 사람 재밌는 거는 주한미군의 이제 작전 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똑똑한 친구죠. 한국의 안보 문제에 굉장히 해박하고 주한미군으로 이제 재직하면서 이런 어떤 전략 전술의 문제를 갖다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고, 지금까지 이 사람의 발언들을 계속 제가 쭉 추적했습니다만 그나마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혁명 22의 어떤 기본 줄기와는 가장 합치되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파들, 안보 문제에 아주 정통한 농객들 중에는 그나마 우리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조금 나이브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하고 그다음 또 한 사람은 마크 토클라라고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직 외교 관료입니다. 국무성에서 일했는데 퇴직할 때 보니까 기껏해야 계급이 공사 참사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사 참사관이 뭐냐면은 미니스터 카운슬러라는 건데요. 외교관 직제 1등 서기관, 2등 서기관, 3등 서기관, 그 다음에 참사관, 공사, 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공사와 참사관 그 사이에 있는 걸 이제 공사 참사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 직급만 마치고 그냥 국무성을 퇴직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고 보면은 우리하고 좀 시스템이 다른 게, 우리는 이제 고시하고 나면은, 외모시하고 나면은 대개만 한두 번 이제 대사하고 끝냅니다. 근데 어떤 나라의 대사가 되느냐 하는 게 문제지, 대사는 일단 대충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역관제, 스폴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장 이상을 다 갈아치우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어떤 사람들은 나는 대사가 되지 않아도 좋으니 얘를 공사 정도의 직급에 묶어놓고 그냥 정년을 유지하게 해달라 이렇게 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부, 그냥 국무성 본부겠죠. 인사과하고. 그럼 그걸 또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사를 못하고 공사 참사관 정도로 이제 끝내고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을 한다는 거는 아마 국무성을 그런 내고를 했지 않을까.
하지만 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자기가 지금까지 쭉 재직한 그 담당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축적한 거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파넬로 초청이 됐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효력 정지 자체에 대해서는 효력 정지를 한다,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 라는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9.19 군사 합의를 그냥 파기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라고 이제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남북 간에 합의를 하고 만들어냈는데 그걸 북한이 계속 어기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북한을 계속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너가 약속을 해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좀 웃기는 이야기냐면은, 그렇다고 한들 북한이 그거가 쫄겠냐 이겁니까? 북한이 대내적으로 자기가 그 말한 약속을 갖다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걔네들이 부끄러워한다든지 구속 조치를 내놓든다든지 아니면 시정을 하겠다든지 그런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해버려나 똑같습니다. 파기 안 하고 계속 이제 그것을 난리치면서 야 너가 이제 쪼잔하게 이런 거 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잘 지켜라 라고 한들 북한이 따를 리도 없고, 그러니까 데이비드 맥스웰 같은 정도의 인물이 이런 식의 그 나약한 나이브한 해석을 내놓는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하여튼 이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아마 VOA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조율을 했겠죠. 택도 아닌 이야기를 끄집어내 놓지는 않으니까. 근데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 9.19 이건 이미 오래전에 이미 오래전에 폐기해야 되고, 한국의 정전협정, 그러니까 협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9.19 군사합의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거는 전부 북한이 먼저 저지른 일에 대한 보복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효력정지를 일단 환영한 사람으로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있죠. 그 전에는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호주 대사로 발령이 났다가 갑자기 이제 바뀌어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된 사람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 두세 번 만나서 이제 담소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뭐 이 사람은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먼저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런데 파기해라 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더만요. 그리고 그에 준해서 비슷한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이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 교수. 근데 이 사람이 굳이 범주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우파, 보수 우파긴 한데, 지난 5년 문 정권에서는 이렇게 일반 방송 매체에 초청을 받지 못했죠. 보요회 같은 데서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요즘에는 뭐 연합뉴스라든가 YTN이라든가 이런 데도 초청을 받아서 농객으로서 활동을 하더만요, 보니까. 근데 비교적 온건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 군사 합의를 완전히 파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경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대표님은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군사합의 그냥 파기해야 된다. 이미 오래전에 파기했어야 된다. 1년에 70발 이상의 미사를 쐈는데 무슨 놈의 그 합의가 필요합니까? 예컨대 그러면 우리가 야 너가 합의했는데 계속 이렇게 치사하게 규정 어길 거냐라고 한들 북한이 그런 거 가지고 쫄놈들이 아니다는 거죠. 쫄놈들이 아니라는 거 안다면은 여기에 괜히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잠정 결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먼저 도발한 데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응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온 농객들이 이 보유회라든가 이 농객들이 그 응징이라는 단어 리텔레이션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괜히 그게 저한테 책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광범위한 의미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국은 자국의 영토를 방어한다, 방위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추격하면 되는 거지, 그게 복잡한 응징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데, 이것도 아까 이야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단어 자체에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먼저 도발을 했으니까 당연히 응징을 하는 거지, 그 응징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농객들을 보게 되면은 식자원이라고 그럴 거예요.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우리의 적 북한이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마치 그런 어떤 현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전제를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조심스럽게 필요 이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핵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는 지금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그런 요소입니다. 지금 현재 군사력으로 봐서는, 재래식 군사력으로 봐서는 한국이 북한을 압도한다고 전 세계 군사평론가들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을 뺀 상태에서는 미국이 1위, 그 다음에 일본이 6위, 한국이 5위 이렇게 됩니다. 그 중간에 이제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같은 나라 들어가는데, 이 통계 좀 우습지 않습니까? 핵을 부여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가 한국, 일본보다 더 낮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재래식 무기, 이제 군비 지출 그런 명만 가지고 이야기한 거지. 그러니까 양적인
정량적인 이제 통계치죠. 근데 정성적 통계치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군사학에서 핵무기 한 대는 전차 1000대하고 똑같다든지 이런 그런 공식이 없습니다. 그런 지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는 세계 군사력 비교라는 건 핵을 완전히 뺀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하죠. 군 병력이 무려 120만입니다. 미군이 130만이거든요. 근데 거의 준하는, 그리고 러시아보다도 군 병력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무기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4차 산업의 어떤 그 4차 산업이 반영된 그런 무기 체계 같은 것도 전혀 없다 보니까 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는 굉장히 밀려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전차와 군함과 전투기,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들 저게 핵미사일에 맞으면 전쟁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마크 토콜라, 아까 그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한국과 미국은 이제 과거의 무기, 핵무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다. 미래의 무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뭐냐, 사이버, 그 다음에 무인기, 인공지능, 그 다음에 지향성 에너지 무기 뭐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하나도 모르면서 숫자 2를 안다고 까부는 것과 똑같거든요. 북한의 핵이라는 건 엄연히 지금 현존하는 위협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임박한 그런 위험 요소거든요. 그걸 애써 그냥 무력화시키면서 그냥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에 해당하는 그런 무기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건 아니죠. 지금 핵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죠. 예컨대 칼에서 총으로 무기가 바뀌었을 때 그럼 칼은 완전히 다 내팽개쳤습니까? 아니죠. 칼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현대 21세기에서도 여전히 칼은 필요한 존재거든요. 역사상 인류가 만든 물건이나 물질 같은 게 그걸 대체하는 새로운 기기가 발명됐다고 해서 사라진 예는 없습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 자전거는 당연히 사라진다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자동차 값만큼 하는 자전거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핵이라는 거는 이 핵무기를 갖다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한 그 위험 요소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근데 소위 안보 전문가들이 뭐 핵이 아니고 다른 걸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을 하는 이야기가 핵 확장 억지 전략,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핵 확장 억지 전략이라는 거는 미국이 과거 이제 냉전 시대 때부터 쭉 유지 관리해오던 그런 해구산의 영역을 넓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통합 억제력이 더 필요하다. 앞에 거는 그냥 인라주먼트, 확장입니다. 핵 능력 확장하는 거.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이 안보 전문가들은 그거보다는 통합 억제가 더 중요하다. 인테그레이티드 디터런스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인테그레이티드 디터런스는 뭐냐라고 하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과거에는 핵무기 하나만 단일 요소였으나 지금 말하는 통합 억제력이라는 거는 그런 재래식 무기, 핵무기, 그 다음에 제4차 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과학 기술들, 그 다음에 경제 안보적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이 모든 국력의 모든 요소가 포함된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학술적인 개념인데, 그래서 자꾸 핵 확장 억지로 여기에 매몰되기보다는 앞으로는 통합 억지로 가야 된다라는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국력의 모든 요소를 포함시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미국이 노리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우산을 우방국들한테 제공하면서 그런 어떤 편의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방국 너것들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 억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기존의 이런 어떤 방위에 참가하고 있는 우방국들의 능력, 그걸 좀 더 고도화시켜서 통합 억지력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 핵 우산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너희들의 능력, 너희들의 어떤 참가 능력 또는 기여 능력을 배가시켜라라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나토나 EU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주문을 미국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핵 확장 억지, 여기에 계속 몰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개념을 갖다 이번에 분명하게 됐습니다. 핵 공유라는 문제입니다. 뉴클리어 쉐어링이라는 거. 제가 좀 귀찮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윤석열이가 미국과 핵 공동연습 기획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미국이 노라고 이야기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얼버무리면서 바이든도 맞고 윤석열도 맞다는 식으로 이제 대충 미국이 이제 그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이 이야기했던 거는 나토식의 핵 공유,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 한국의 정치가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했는데 한국은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만약에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해서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연습하고 그런 정보를 공유한다면 그게 핵 공유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 전문가들이 완전히 이제 확실하게 선을 끄는 거는
핵 공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사 그런 개념을 갖다가 너가 너그 마음대로 미국 아닌 다른 나라들이 너그 마음대로 생각하더라도 그거는 상상의 자유에 맡기었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 사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정권의 미국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핵 공동 기획, 핵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핵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 단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오로지 미국만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안보 전문가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국회의원이라든가 심지어 기자들이라든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핵 공유랑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핵 공유 개념,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핵 공유 개념 그리고 다른 나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절대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말하는 그런 식의 핵 공동 기획 연습을 설사 저 수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핵 공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아마 안보 전문가들은 그게 아마 소프트한 개념의 핵 공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미국 측이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바이든이 정확하게 노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어떤 정보 공유라든가 그 다음에 핵 억지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우방과 상의를 하는 것은 맞다. 그죠? 협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순간에 핵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건 미국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여기 나토에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가들 중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이 나라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데 그 나라에 미국 핵무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국 영토에 미군 무기가 들어와 있지만 그 사용에 대해서는 절대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그 말은 그 나라들, 그 나토 회원국 5개국 안에 미국의 핵무기가 있지만 영국,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핵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할 건가, 사용할 건가 말 건가 하는 건 전적으로 미국이 주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결정대로. 단지 그 결정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핵 사용 자체 단계에 있어서 그걸 갖다가 다른 나라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중점적으로 아마 다룬 데 있어서 혹여 다른 언론 매체나 다른 어떤 아티클을 갖다 접촉하실 때 미국이 핵 공유라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건 아마 분명히 아마 상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미중 간의 갈등 대만 침공 가능성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신냉전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이제 고유명사처럼 쓰이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세계는 역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글로벌한 차원의 어떤 그 갈등 경쟁 구조를 동북아시아라는 데 한 지역에 국한시켜 보자면은 결국 중국, 러시아, 북한 요게 한 패고 그다음 한미일이 한 패인데 3대3으로 좀 싸우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거든요. 싫으나 좋으나 그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6개 나라 중에 어디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약한 거리. 북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이죠. 왜냐하면 이 세 나라는 이 3대3 구도는 이제 경제, 안보, 문화, 심지어 관광까지 모든 측면에서 따로 분리되는 철저히 서로가 탈동조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앞으로 고착화되어 갈 건데 한국은 여전히 외교 안보에 있어서나 경제에 있어서나 중국과 미국 그 사이에서 가교 역할 내지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상당한 착각을 했습니다만 그 착각이 윤석열 정권에도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방 국가에서도 가장 아마 한골 약한 고리를 보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여기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 현재 한국의 좌빨이나 한국의 보수 꼴통들이나 똑같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남북 간 관계에서 하나의 거중조정,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미국 조회에서도 그런 착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막 토콜라 같은 사람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고요. 데이비드 맥스웰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고전적으로 중국이 노택동 시대를 갖다가 완전히 타가하고 난 다음에 장기적인 근대화계 핵, 그 다음에 경제성장 일변도의 어떤 국가 전략 수행 그런 차원에서는 핵을 가진 북한이 장난을 친 걸 굉장히 성가시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랬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까지는 서방과 손잡고 러시아와 손잡고 북한을 제재하는 그런 어떤 안보리 결정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방 세계 그리고 비서방 세계가 적대적인 양대 세력으로 구축되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느슨한 정도의 다극화 체제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여기에 합의라든가 그런 과거에 볼 수 있었던 컴프로마이즈라든가 그다음에 인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야 우리가 지금 경제성장하고 평화 유지해야 되는데 너 까불지 마라 라고 견제할 수 있었던 시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오히려 반대로
동북아의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 카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중국은.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게 뭐 무기나 어떻게 받아먹을까 하는 생각이지, 그렇게 전략적으로 북한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보면 어찌 보면은 미국과 대립각을 갖다가 세우면서 직접적으로 충돌하기보다는 북한의 얘를 꼬드겨서 중국의 사냥개로 쓰면서 미국이나 한국의 의도 또는 일본의 의도를 갖다가 테스트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중국이 뭔가 어떤 동북아의 어떤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북한이 도발을 일으키는 것 갖다가 걔들이 아마 적정 수준으로 견제할 거다라고 하는 희망이나 원망은 더 이상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현실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조야의 소위 한국 전문가라든가 또는 한국에 있는 보수 꼴통들, 그 다음에 종북 좌빨들, 이런 애들이 여전히 그 카드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뭐 평화통일 같은 경우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있어서도 대화의 가능성, 그런 대화 여지는 계속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부류들과 똑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나이브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는 곧 아마 현실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만, 유엔에서 최근의 사태를 보게 되면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어떤 미사일이라든가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7차 핵심을 하겠다는 협박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철저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 한 십수년 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마지못해 미국과 서방에 동조해서 북한 너가 좀 얌전히 있으라 라고 하던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국의 그런 건설적 역할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를 스스로 개발해가지고 중국이 어느 정도 깐죽거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안보나 경제 부분에서 중국의 어떤 화를 자초해서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소련하고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종족을 바꿀 수는 있었으나 이제 러시아가 저렇게 약하게 된 상황에서는 오로지 안보나 경제에서 중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걔들이 핵을 갖다가 어느 정도 고도화시킨다 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도구적 자율성을 누릴 수 있다? 그거는 난센스라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전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먹혀 들어갈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세계 판도가 바뀌는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그런 꿈은 접어라 라는 것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중 외교장관 전화회담이 있었습니다. 친강이라는 그 주미 중국 대사가, 그 사람은 66년생밖에 안 되죠. 박지는 56년생이니까 거의 10년 차이가 나는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미국에 대사로 부임하기 전부터도 아주 강경 인사로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그 자질구레 에피소드 같은 거는 끝도 없으나 일단 이제 본대로 기임해서 이제 장관이 됐는데, 물론 이제 인접국의 장관이니까 예의상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개 저런 경우에 첫 통화할 경우에는 그렇게 시리어스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외교적 관례가 되게 덕담 나누고, 야, 취임을 축하한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으나 니하고 잘 풀어나길 바란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박진이 이야기를 했죠. 차제에 전화를 했으니까 너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건설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그게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될 거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친강이 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이 새끼는 그런 답도 하지 않고, 지금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을 갖다 약간 풀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 갖다가 너가 철저하게 막으려고 한다. 그런 데서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은 좀 더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런 조치들을 취하기 바란다 라고 한 건데, 이건 거의 협박에 가깝죠. 그러면서 그 전화 면담이 있고 난 다음에 중국은 일본과 한국만 딱 집어가지고 조치를 취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데, 왜 한국과 일본은 과거처럼 그렇게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중국은 지금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생되면서 코로나로 이제 난리를 겪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심하면 이제 통계를 정부가 발표하지 않겠다고 하거든요. 통제 불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 그걸 갖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제공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중국과의 협력이라든가 정보 공유라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 그 다음에 EU나 미국의 행한 조치는 아주 타당하고 응분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국 일부만 찍어서 중국이 이런 짓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20, 30 이러죠. 안 가면 되지. 언제 뭐 중국에 가고 싶었나? 일본 가면 되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광 수입도 일본이 훨씬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도 PCR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컨트롤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철저히 아마 중국의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중국의 관광객이 들어오는 걸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철저히 막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생각보다 요에 해당하는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빨리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최초 국민에서는 조금 주장감도 없겠으나, 물론 뭐 일본도 지금 또 돌아다니는데 장사들 인터뷰해 보면은 뭐 사실은 일본 중국 애들이 떼거지로 와서 한꺼번에 그냥 아도 쳐서 물건 사가는 거, 그러면 이제 목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바랬는데 좀 안타깝게 됐다, 그런 언론 보도들이 뜨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무슨 뭐 6억 명이 막 감염될지도 모른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역 강화, 그건 뭐 다 그지그게 당연한 조치죠.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요딴 식으로 친강이라는 놈이 최초 전화 통화에서 한국을 비난하고 한국에서 우려를 표명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것은 잘 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놈이 저런 식으로 하는 게 국내에 있는 어떤 그 반중 분위기, 반중 정서를 갖다가 더 아마 제고시킬 수 있는,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해라. 아예 한국 사람 들어오게 하지 마라. 비자 주지도 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예 그냥 연을 끊는 계기로 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중국과 4월에 걸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고통을 좀 겪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중국과는 거리를 두는 게 한국의 이익, 전 세계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게 타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입국 규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저는 깡짜를 부린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 거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 만약에 지금 최초 국민에서 상당히 이제 강한 스탠스를 보였는데 한국 정부나 박지원 외교장관이 중국에 대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예외적인 조항을 두겠다는 식으로 머리를 숙이게 되면 곧바로 치고 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한국의 뭐 언론 보도 내용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특히 중국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어떤 그 태도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좌빨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입장을 유지하는 거는 인정은 합니다. 뭐 걔들 좌빨이니까. 근데 이 보수 꼴통들에 속하는 이놈들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의 상당 부분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방역도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남북한 대치 문제에 있어서 강경한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타협을 할 수 있는 대화 여지를 남겨놔야 된다는 논조로 보수 우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빨들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 한겨레라든가 경향, 한국일보, 그게 뭐 내일 신문이라고 있는데 요것들 보면 경향은 한겨레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요것들은 뭐 철저히 사설 자체가 이놈들이 뭐 평양에 교시를 받은 건지 중국하고 무슨 친목대를 맺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식의 논조를 갖다가 내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좌빨들은 자기들이 고유의 가치라고 생각한 걸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 꼴통들은 틈만 나면, 물론 그들의 고유한 가치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틈만 나면 좌빨들이 만들어놓은 덫에 빠져서 자기 논리를 개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제3의 또 이제 종자들이 있습니다. 이놈들은 한국의 어떤 좌나 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편성해서 수위를 조절하는 놈들입니다. 그래 놓고 자기들은 중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에 중도는 없습니다. 중도 이데올로기가 없기 때문에, 중도적인 평화 교섭 방안이라는 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들이 말하는 거는 좌파가 잡으면 걔들 입맛에 맞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보수파가 잡았다고 하면 또 거기에 맞게 기존의 입장을 바꾸는 이런 놈들이거든요. 이런 놈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언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혁명 20일에서 말하는 게 100% 옳다고 지금 아마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 의심을 하면서도 이걸 갖다가 현실적으로 검증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존의 언론 매체들에 나오는 사설들이나 주요 입장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확고한 그런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전히 북한의 개방이라든가 북한과 타협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남북 통일을, 평화적 통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주장이 단 한마디로 박살내겠습니다. 그런 걸 여지를 두지 않아야 북한이 알로 기고 들어옵니다. 그런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겨두게 되면은 역시 내놈들은 궁극적인 순간에 겁을 먹는 존재라는 것 같다 북한한테 인식시켜야 되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는 없다. 너하고는 불구대천의 원수다. 북한의 김정은이 그랬잖아요. 신년사에서. 중앙당 무슨 전원회의인가. 한국의 뭐 궁극의 적이라면 맞잖아요. 적 맞잖아요. 언제 우리가 친구했냐고. 그 특별한 무슨 그 발표도 아니거든. 올바른 이야기 한 겁니다. 우린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는 없다라고 해야, 잘 생각해보시오. 2017년에 미국이 정말 북한을 칠지도 몰랐습니다. 함대 동원해서 항공모함이 3대가 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도망갈 여지를 주지 않으니까 얘들이 동계올림픽 오겠다고
살짝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라든가 북한하고의 어떠한 담대한 제안이나 대화도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몰아붙여야 그때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몰아붙여야지 걔들이 알로 기고 걔들이 약점을 드러내면서 살려달라고 하지, 너희가 우리하고 앞으로 잘 지낼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 담대한 제안을 받아라, 걔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상대가 약한 모습 보이는데 그곳을 치려고 그러지, 그걸 감안해서 우리의 약점을 갖다가 저기에게 드러내고 거기에 순응하겠다, 우리 절대 그렇지 않죠. 전세 그렇게 할 날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한국의 보수 꼴통들과 이 종북 좌빨들입니다. 여기에 결코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유사한 계기들이 마련될 때마다 대표님과 제가 확고하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의미에서 가스라이팅을 시켜드릴 테니까 앞으로 주요 언론의 매체에서 나오는 사설들이나 이럴 때는 철저히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방송 이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 재앙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언이